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월 마지막 주 코인 즐겨찾기에서는요. 이영식의 핫코인, 칸트의 차트 분석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1년 전 이맘때쯤 우리를 멘붕에 빠뜨린 사건 기억하시나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기억하시죠? 1년이 지났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지 코인 진담 시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김도연 앵커가 K스타 재단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인기업 여기어때 김도연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엔터테인먼트와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K스타 그룹인데요.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되게 넓고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개발본부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빼곡히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들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접목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스타페이만의 강점과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스타페이는 화폐의 단위, 국경, 액티브엑스에 상관없이 다양한 콘텐츠 소비가 가능합니다. 해외 한류 팬들의 콘서트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 없이 티켓 구매가 가능하고 스타기프팅이라는 자체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제휴사가 제공하는 여행, 숙박, 마트, 쇼핑, MZ 상품 및 굿즈, 다양한 콘텐츠를 할인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전 지금 K스타의 부의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스타그룹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공선이라고 합니다. 부의장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 엔터테인먼트하고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이유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언페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하고 소속사의 관계, 그 다음에 수익의 공정한 배분, 투자자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게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 즉 시장을 투명하게 바꾸고 그 시장을 갖다 자정작용에 대한 마중물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2650개의 그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어 있는 코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블록체인 베이스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제로 베이스죠. 근데 저희는 작년 4월부터 그걸 드림 콘서트에 적용하고 그다음 8월 달에 KMF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에 3만 명 모이는 콘서트에도 적용하고 그들이 사는 물건 이런 것들 아니면 티켓 이런 부분은 페이스 티켓이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저희는 퍼스트 무브 개념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패스트 팔로우 개념인데 지금 퍼스트 무브 개념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우리 직원들이 그걸 갖다 발판 삼아서 그다음에 잘못한 거는 수정하고 또 그다음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K스타 그룹이 이뤄놓은 게 많은 만큼 앞으로의 목표도 되게 궁금한데요. 네. 이러는 게 많다는 거는 좀 오버고요. 마지막 결론을 짓자라면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 전 세계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K스타 그룹도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부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이영식의 핫코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가져온 코인은요, 바로 54코인입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오사는요,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제조, 판매, 마케팅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지금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원하는 제품이 뭔지 바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되니 너무너무 편해질 텐데요. 바로 이 같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사입니다. 오사 플랫폼을 통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정보를 쉽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AI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해당 소비자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쌓이겠죠. 이 정보를 활용해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뭐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윈윈 구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꽉 먹고 알 먹고.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대체 어디 활용되는 건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있잖아요. 제품의 생산과 공급, 재고 관리 등 전 과정이 바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생산 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죠. 재고 관리도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니까 과잉 생산되는 경우나 그 반대로 공급이 부족한 이런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소매업계는 상품 주문과 배송, 재고 관리에 오래된 아날로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매년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조 원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장들이 수요에 따라 재고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재고가 넘쳐나는 재고 과잉 또는 그 반대로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을 파는 곳만 해도요. 상하기 쉬운 제품을 유통기한 안에 판매하지 못하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에서도 매년 1,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활용해 산업을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자와 생산자, 운송업체 등 관계자들이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서 폐기되는 상품의 양을 줄이고 인기 있는 물건들은 부족하지 않게 그때그때 공급해주자 이런 것이죠. 오사의 대표인 알렉스 이사예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소매업자가 AI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촉진하는데 블록체인 플랫폼을 처음 구축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 오사가 바로 그 기업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오사가 바로 그 기업이다. 오사가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것이죠. 멋있습니다. 오사. 지금까지 오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코인입니다. 형님, 누님, 동생들 1월 마지막 불금 잘 보내시고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의 차트 교실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해 보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가 준비해온 자료 같은 경우는 선형으로 되어 있는 선형 그래프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캔들 차트를 준비해 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선형 그래프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 주가가 상승했으나 저항에 닿아서 내려왔고 이후에 이전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지를 확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내려온 모습, 상승, 내려온 모습으로써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하나씩 설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 같은 경우는 크게 선으로 길게 연결할 수도 있으며 지지선도 마찬가지로 연결할 수 있죠. 제가 다음 그림을 준비해 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지 구간들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이후에 저항 구간 역시도 확실하게 설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 역시도 이렇게 지지선들과 저항선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이렇게 저항선이 지지선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지했던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서 저항이 맞닿아 있는 모습에 순매도가 나타나여 1차 익절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나 이에 나타났던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올렸기 때문에 이곳에 나타났던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나타나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 역시도 저항선 그리고 저항으로 나타나는 곳은 지지로 활용이 되며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1차 익절 구간은 저항선이 되겠고 2차적으로 분할로 접근하신 분들은 2차 저항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겠고요.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다가 이런 구간을 저항선 역할을 뚫어내 지지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저항을 다시 한번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하여 손절 관리를 하시면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점, 이런 점 참고해 나가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차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선형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후에 중요했던 구간들은 이런 구간들, 지지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저항이 맞닿았던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평행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 나가는데 상승해 나가는 모습에서는 이렇게 저항선을 크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1차적인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 나갔고 또 한 번의 다음 저항 구간은 이곳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저항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후에 저항이 되었던 부근에서 지지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익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데에 추격 매수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잠시 두고 이후에 나타나는 나의 매수 구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 역시도 첫 번째 나왔던 저항 부근에서 굉장히 큰 저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대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지지가 되는 부근, 이 부분은 나의 매수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나가시면서 나는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 어디서 손절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설정해 나간 이후에 주가의 흐름에 맞게 매매를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와 함께 계속해서 배웠던 캔들 패턴과 지지선과 저항선 이렇게 같이 활용하셔서 보시면 매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고 공부하는 데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칸트의 차트 교실이었습니다. 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해 있었던 상계난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블록체인 투데이의 발행인이죠. 정주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전문 매거진 블록체인 투데이 대표 정주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게스트는요. HSBTC의 김석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컨설팅 전문 업체인 HSBTC의 김석원 대표입니다. 지금 레피즈 코인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고 국내외의 한 약 50여 개의 파트너 ICO들과 같이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블록체인 투데이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2018년 8월 달에 이거 시작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전문 매거진으로서는 최초이신 거 맞나요? 제초는 아닌데요. 뭐 네. 열심히 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예. 네,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좀 최초로 달린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계난이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뭐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그 당시에 그 법무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께서 이제 전 부서 협의도 없이 그냥 독자적인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폐쇄를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코인 가격이 하락되고 또 이렇게 그런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또 뭐 이렇게 또 자살까지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그런 그 사건을 우리 상계의 난이라고 하죠. 예. 네, 장관님의 말씀 좀 적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발언이? 저는 부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물론 그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있는 것을 원하시니까 이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했겠지만 그 파급력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혼선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비싸게 산 코인을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주 싼 가격에 매도를 한 결과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018년도 1월 11일이죠. 발언을 잠시 살펴보면요. 가상화폐 거래가 과거 바다 이야기와 같이 투기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라는 이야기에 매우 정말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었는데요. 이후에 이것은 법무부 단독의 입장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그때 당시 때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말 엄청났던 걸로 기억해요. 30만 명이 넘었었나요? 그때 당시 때 상황이 어땠나요? 예, 뭐 저도 동참은 했는데요. 엄청났죠. 단톡방에서 뭐 이렇게 동참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괜히 동참을 안 하면 왕따 되는 그런 기분이었죠. 물론 뭐 투자는 수익을 내든 뭐 손해를 보든 본인 책임이지만 장관의 그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도 그때 당시 상황을 보셨을 텐데 좀 어땠나요? 저는 그때 상당한 혼돈이 있었는데요. 그 혼돈이 증폭됐던 것은 이제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하신 것에 반면 청와대에서는 그 나중에는 이게 괜찮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그 발언을 했더니 이게 이제 정부 부처끼리 이제 혼선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이 말을 하고 여기서는 다른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무엇을 믿어야 되나 우리는 판단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원성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네, 대표님도 그때 당시 상황 이렇게 심각하게 보셨을 텐데 정부와 언론의 대처에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해요. 한마디로 비유를 한다면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항상 뭐 목도 아프고 뭐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처럼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그때의 뜨거운 열풍을 뭐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선효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피해가 더 많았다는 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 대처에 대해서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지식과 그리고 준비가 부족해서 하나의 인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실. 상계에 나는. 그래서 가상화폐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이제 가상화폐 이꼬르 제2의 바다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일단 그 충성심에 의해서 먼저 이제 치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 때 국민청원에 정부는 곧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곧 발표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좀 알맹이가 없는 내용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상기에 난 이후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의 액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싶은데 정말 지금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 결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그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갖다가 어떻게 무엇으로 분류를 할지, 어떤 산업에 분류를 할지, 이것을 꼭 금융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을 증권법으로 다스릴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폐쇄를 한다, 그런 게 능사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으로는 이제 그 어댑터빌리티라고 하죠. 다른 어떤 산업 분야의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코인 거래소를 폐쇄한다. 이 얘기는 투자자들한테는 혼선이 오고 결국에는 이런 얘기 비유를 하자면은 비가 오면 사람들이 옷이 젖잖아요. 네. 그럼 옷이 젖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비를 금지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다 자동으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장치를 놓겠다. 그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젖을 일이 없으니까 정부가 좋은 일을 한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비를 우리가 날씨를 컨트롤할 수 없듯이 전 세계에서 다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을 폐쇄하겠다. 그런 위험한 발언은 자제하셨어야 됩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계속 또 언론에서도 가상화폐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지상파 두 군데에서나 또 이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을 좀 봤었는데요. 사실 1년 전에 다뤘던 내용과 또 현재 다루는 내용들 아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조금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유독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컸는데 이 방송들 보셨을 텐데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 일단 2017년도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핫 이슈로 떠오를 때 이제 방송 공중파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엄청난 특별 방송, 그 다음에 다큐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렇게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상기에 난 이후에 이제 하락장이 오고 피해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또 방송사가 또 나서가지고 또 이렇게 투자에 대한 그 실패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 위주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그날에도 이렇게 이제 얼어붙어 있는 이게 생태계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폭망, 그 다음에 생태계 자체가 이렇게 이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의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예.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유시민 씨와 등등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말 부정적인 시각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그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의 사용도에 대한 그 이해도가 없는 분들이 너무 좀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 봅니다.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화폐의 용도, 쓰임새 그런 것이랑은 이제 좀 다른 그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이것을 그냥 무조건 바다 이야기랑 비교를 한다면은 모든 그 가치 지불 수단은 다 그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 US 달러까지도 그러면은 US 달러로 사람들이 무기를 사고 마약을 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US 달러를 그 거래를 금지를 하는 내용도 나와야지 그게 그 로직에 맞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아직 어린 생태계에 있는 거고 지금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그 대한민국의 여러 젊은 창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의 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 옆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딱 요 틀에만 맞춰서 너희들이 성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기가 많이 죽게 되는 거죠. 네, 암호화폐가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차후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이후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었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일단은 정부는 이제 바뀐 게 없잖아요. 그냥 네.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뭔가
한마디로 총대 메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고 네. 생태계는 이제 얼어붙어 가지고 이제 그 기존의 투자자들만끼리 이제 이렇게 옛날 코인 팔아서 새로운 코인 사고 뭐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네. 이렇게 들어오는 유저들이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태도를 보고 지켜보기, 관찰하기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님도 그 해외 사례를 수집해서 암호화폐 입장을 내놓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해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아주 저희가 이제 그 비트코인 투자가 아닌 ICO,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트너들도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한국에서는 무엇을 같이 협력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그 뚜렷한 대답은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나 바레인 같은 경우는 바레인 왕실에서 샌드박스로 해서 거기서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왕실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몰타는 안 그래도 워낙에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정말 특별했는데 몰타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몰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거기서 몰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 그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업성이 생기면 거기서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또 가까운 나라 일본의 상태도 궁금한데요. 일본은 뭐 초반부터 이제 그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이제 그 동경 올림픽 때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자국 화폐도 이렇게 만들고 J코인 맞나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투명성이 이제 결여돼 가지고 이제 어렵게 됐는데 뭔가 정부에서 이제 투명하게 뭔가 뭐 좋든 싫든 뭔가 이게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무법 천지가 되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뭐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뭔가 좀 무엇인가 나와야 됩니다. 예. 네. 미국 같은 경우 어떤가요? 지금 셧다운 문제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ETF 승인도 또 미뤄졌는데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미국은 우리 대표님 네, 많이 미국 하십니다. 미국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신규 ICO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에서는 ICO를 미국인들은 아예 참여도 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그 대표적으로 딱 세 국가가 ICO 참여를 못해요.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이랑 똑같은 동선에 이제 미국이 있다 그러면 참 놀라운데요. 그 원인은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를 받는 국가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법에서 그걸 못하게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좀 STO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해가지고 그쪽을 많이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ICO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ICO에 좀 적극적인 나라들과 그리고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나라들이 궁금해요. 어떻게 있나요? ICO의 가장 그 적극적인 나라라고 하면 일단은 그 중국이 있죠.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는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어떤 상품을 토큰화하는 방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그 다음으로 들 수 있죠. 제 파트너였던 인솔라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고 어제까지 이제 한국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스위스를 네. 빼놓을 수가 없죠. 축구에서도 이제 아예 정부 차원에서 그런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예 크립토 밸리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크립토 밸리 탄생을 도와주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원희룡 지사님이나 그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면은 참고하셔서 좀 그 저희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러시아 이야기가 나왔는데 러시아의 정부 방침이나 규제나 또 분위기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어떤가요? 러시아는 일단은 너무 많은 규정을 놓지는 않습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할 수 있다면은 그거 해봐라. 일단 그 비탈리 부테린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에 살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그 러시아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푸틴 대통령도 이제 그 비탈릭이랑 직접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새로운 4차 산업, 진정한 4차 산업의 향문을 찾은 방향성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서포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일단 우리 한국에는 협회가 너무 많잖아요. 네. 뭐 20개 정도 되는데 다 이렇게 사단법인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직해서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그 하나의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뭔가 이 응집력이라는 거라든지 이게 집중력이 아주 좋죠. 그래서 뭐 대학에서도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또 어떻게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규제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웃 나라 중에서 혹시 어느 나라를 따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나요? 예, 뭐 아직 미지수에 있는 네, 상황이라서 뭐 일본 정도 따라가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은 어떤 점들이 우리와 비슷해서 따라갈 것 같은가요? 일단 뭐 우리하고 정서가 비슷하고 네. 또 문화가 뭐 이렇게 일본 문화를 우리가 많이 좀 뭐 이렇게 따라 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뭔가 규제하는 이런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또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정말 이슈가 됐었죠. JTBC 토론회에서 정말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유시민 씨와 정재승 씨의 어떤 박빙의 승부라고 해야 될까요? 둘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도 정말 격분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지금 유시민 작가님이죠. 네.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에 저도 격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짧은 시간 내로는 유시민 작가님께서 옳은 발언을 한 걸로 지금 지금 뒤돌아보면 유심이 옳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되는데 만약에 20년 뒤에 이 산업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놨을지를 보신다면 아주 부끄러울 만한 그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유시민 작가님이 그 경제학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발언에 또 많은 분들이 솔깃해하시고 워낙에 말빨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보면서 좀 어땠나요? 많은 분들이 영향받는 거 보고 어떠셨나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네. 옛날부터.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농구로 치면 1쿼터에서는 지금 이긴 거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뭐 승리를 했는데 2쿼터, 3쿼터, 4쿼터 갈 때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유시민 작가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까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 단기간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좀 그분의 말씀을 잘못 또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반박하는 발언 몇 마디 조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유시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장관도 역임을 하셨고 그래서 네.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죠. 근데 좀 뭐 유시민 장관님께서 경제학을 전공하셨다면 그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셨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걸 맹목적으로 유시민 작가님의 영향력만 믿고 그런 내용을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좀 불합리합니다. 일단은 대중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실제로 본인들이 리서치를 직접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괜찮은 것인지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이 가장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의 그 말씀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분이 생각 못한 거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 못했어요. 그때 이제 얘기 놓은 것 중에 페이먼트인데 뭐 이렇게 속도, TPS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 처리가 이렇게 되는데 비자 카드가 뭐 어쩌고 초당 얼마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기술은 항상 발전하잖아요. 지금 이제 30만 TPS라는 그런 메인넷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기술의 발전은 항상 있기만은 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 못하고 그 현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작년 상계에 난 이후로 코인 가격이 어떻게 보면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불이 좀 많이 꺼지는데 정말 많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폐지 방안 이야기를 나오고 나서 사실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 본인 단독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지나가는 거는 정말 불질러 놓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발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와 책임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독단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의심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일단은 뭐 가인 충성이라 봐야죠.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약간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법무장관으로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디펜스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상의 없이 이렇게 언론에 먼저 발표해도 되는 건가요? 개인의 자유가 있죠. 예. 그런 걸까요? 자기 개인의 입장이지만 파급력이 너무 커서. 네, 법무부 그만한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됐죠. 근데 저는 이해는 어느 정도 갑니다. 그분의 취지는 일단 너무 무법지대 같이 ICO나 네. 스캠 같은 걸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었다고는 보거든요. 무조건 잘못했다. 뭐 상기예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코인 가격이 다 떨어지고 그 서로를 자칭 뭐 흑두름이라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생겨나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 스캠들이 그래도 많이 이제 좀 더 이제 가라앉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조금 더 정리되는 암호화폐 시장이 왔다라는 점에서는 물론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정부 입장은 조금 부정적이다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제주시에서 블록체인 특구를 유치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뭐 이거를 이제 뭐 암호화폐하고 이렇게 딱 그 이코르를 시키면 안 되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중에서 암호화폐는 일부이기 때문에 네. 바람직한 현상이고 뭐 전 세계가 이제 스마트 시티하고 뭐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렇게 물길을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그 암호화폐 때문에 이 발목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 하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저도 전에 제주 코인이 나온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 드디어 우리나라가 움직이는구나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저 제주 코인, 그러니까 그 어떤 특별 지역 네. 코인의 성공이라고 보면은 저는 그거는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꼭 제주 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이 이제 네. 일단은 한국은 원화가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되는 절대적으로 사용되는 나라이고 그 결제 수단으로 보면 근데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코인이라는 그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향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중앙화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좀 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남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어디 뭐 안양 코인, 서울 코인 이렇게 되면은 그런 또 큰 혼선이 있으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가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정부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또 준비 중인 걸로 또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는요, 제로페이가 작년 12월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실효성 그리고 한계치는 어느 정도가 될지 또 궁금해요. 어떤가요? 예, 저는 뭐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초기라서 뭐 이렇게 가맹점이 있네 없네 이렇게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만 얘기하지만 그걸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그 정부 차원에서도 반대가 세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돌파력은 제가
칭찬해 줄만 하고 네. 또 계속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니, 저는 별로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페이가 지금 거의 그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쓰는 사람이 제로라서 제로페이다라는데 이게 그 기존에 있던 그 사업자들 있죠. 현대카드나 삼성카드 이런 데서 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결제되는 그 프로세스에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다 무조건 없애겠다. 그러면서 이제 상인들한테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다른 그 페이 솔루션이 나오면 그것들이 그런 회사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제 서울시의 역할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 그 결제 솔루션을 할 수 있는 그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회사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미. 네. 그런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서울시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시 그리고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면 좋을까요? 혹시 뭐 네, 건의하고 싶은 의견? 예, 제가 항상 그 솔루션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네. 사람인데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그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4차 산업혁명연구원이라는 그런 그 조직이 생겼잖아요. 정부 네. 조직이. 거기에서 총대를 매가지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사업을 육성시키는 이제 이게 메인이 돼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법무부나 금융당국에서 이제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하는 것들을 규제하고 이렇게 감독을 하면 네. 완전히 그 선순환 생태계가 새롭게 시작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혹시 주실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저희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또 지방 정부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제 업비트나 뭐 빗썸 거래소들의 거래량을 보고 해외에서는 우리도 한국으로 오고 싶다. 그런데 막상 와 보면은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서울시가 그 블록체인 직접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 또 본 적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모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컨설팅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좋은 현상이고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글로벌 나라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이렇게 뭔가 움직인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서울시의 블록체인 직접 단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저는 이제 좀 봐야지 알겠지만 네.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임이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아경제TV로 방송이 되는 동시에 또 유튜브로 또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채팅방을 한번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 관점에서 또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마지막에 고뇌극복님이 칼나르크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정권은 국민들이 금융투자를 이용한 신분 상승을 방해한다는데 좀 그렇다고 봅니다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신분 산성에 이제 우리 길이 많이 막혔잖아요. 고시도 없어지고 또 코인도 막고 여러 가지 이제 길이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열심히 또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또 무조건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지혜를 모아서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발언, 그 상기의 난을 주제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혹시 대표님 좀 덧붙이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 명성을 쌓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상기의 난, 얘기만 들으면 저는 제일 친한 동생 이름이 백상기거든요. 근데 상기의 난 친구는 근데 그 명성이 이렇게 너무 조롱거리가 빨리 된 것이 아니냐. 이제 법무부에서도 이제 다른 금융위원회 같은 곳이나 좀 협력이 잘 돼서 좀 제대로 된 규제를 내놓거나 하는 게 낫지.
좀 약간 홧김에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발언으로 그분이 그 평가받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금융위원회, 정부 그런 데서 다 같이 이제 합의된 내용을 좀 발표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을 원하지 여기저기 땜질을 계속하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같이 좀 잘 협조를 한 후에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핫한 지역으로 좀 뽑혔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이 규제가 심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조금 물러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코인 파는 나라, 팔아주는 나라, 뭐 한마디로 뭐 호구의 나라, 뭐 이런 아이고. 식으로 이제 그래도 한국에 가면 뭐 이렇게 팔리더라, 막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러면. 네,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그 코인 거래가 활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발전을 했나? 이런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한 발전을 했다고는 봅니다. 지금 특히 지금 외국에서 한국의 케이스를 봤을 때는 거래소를 위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럼 거래소들은 상당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표하는 거래소들이죠. 빗썸 거래소가 있고 업비트, 거래량이 많이 나고 고팍스, 코인제스트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여기서 부족한 것은 이제 대중의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가 그만큼의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게 투자라는 것은 심리 싸움입니다. 매수세가 더 센지 매도세가 더 센지 그게 대결을 하면서 이게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뭐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말한 거를 그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다 보면은 그 사람 잘못되는 거죠.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한 그 자신감 그리고 결정은 본인한테 다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좀 믿고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 모 지상파 방송에서도 ICO에 관한 소개를 하면서 조금 안 좋았던 ICO의 사례들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한 2018년 1년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시장들이 많이 성숙되었고 네. 이제 뭔가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두뇌가 생겼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묻지마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또 메이저급,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강소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제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제 더 많은 그 성과와 또 발전을 이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ICO 금지이다 보니까 또 해외로 많이 나가는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또 안타까웠습니다.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도 매우 안타까웠죠. 지금 한국에서 아주 미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근데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은 다 싱가포르나 네. 다른 나라들 몰타 아니면은 아이슬란드였나요? 뭐 그런 쪽으로 아이슬란드가 아닌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에스토니아예요. 네. 네. 그런데 굳이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그냥 일을 하면 됐지 왜 다른 나라에 꼭 굳이 가야 되느냐. 근데 어느 네. 정도의 스캠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맞아요. 날개를 꺾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대표님 말씀대로 날개를 꺾지 않고 또 활활 날아오르는 암호화폐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아까 얘기해드린 즐겨찾기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코인 즐겨찾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